와우! 달슨의 라이브! 첼시가 2연패를 좀 끊어냈습니다. 이제 위기였잖아요. 뭐 에버튼과 울버햄튼에게 연속해서 지면서 순위도 좀 내려가다 보니까 첼시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첼시가 지난 새벽에 런던 더비였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5위까지 또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위 레스터와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 않으니까 첼시는 언제든지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첼시는 일단 다시 한번 반전에 좀 성공을 한 건데, 반면에 이제 문제는 토트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토트넘이 첼시가 올라오면서 첼시에 밀려가지고 6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8위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적게 치른 13경기를 치른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토트넘이 7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위기를 좀 맞았다. 야, 정말 얼마 전까지 1, 2위 이렇게 막 달렸던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이어지는 경기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중에 그 리그컵 스토크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에 치러지는 프리미어리그 다음번 경기 중요할 것 같아요. 순위 싸움에 울버햄튼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첼시로 좀 보자면, 첼시는 일단 에브라함의 결정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78분과 80분에 연달아서 골을 넣었는데, 정확하게는 그 두 골의 차이가 101초 사이에 터져 나온 골들입니다. 그냥 몰아쳤던 거죠. 순간적인 어떤 침투라든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죠. 베르너가 슈팅 같았는데 탁 맞아 한 거 들어가면서 넣었고, 또 하나는 플리식이 이제 경합하려고 탁 했는데 그 흐른 볼을 마무리를 넣었던 에브라함이었습니다. 에브라함이 첼시에서의 공식 경기 골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 달여 만에 터진 골이고요. 멀티골은 지난해 9월에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한 이후에 1년하고 몇 개월인가요? 좀 한 1년 반 가까이 만에 멀티골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에브라함 입장에서도 와, 이거 잘 됐다, 야,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팀의 입장, 첼시에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첼시가 이제 스트라이커 쪽에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뭐 에브라함도 그렇게 좀 최근에 안 터졌던 거고, 지루는 왜 이렇게 막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서는 잘하는데 리그에서는 조금 좀 부족했던 느낌이고, 베르너도 좀 안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골을 터뜨렸던 에이브람의 결정력, 이번 경기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도 좋았죠. 예, 수비 코너킥 상에서 탁 헤더로 골을 넣었던 이 티아고 실바, 근데 중간에 한번 볼 맞아가지고 막 너무 아파하던데, 티아고 실바로 주마는 뭐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여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잡았던 아스필리쿠에타, 탕코도 아주 좋은 플레이를 좀 보여줬죠. 그 다음에 골키퍼 맨디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 선수들이 무실점으로 이 경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디 골키퍼는 첼시에 와가지고 16경기 만에 10번째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한 건데요. 이게 케파랑 비교하면 진짜 빨리 10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한 게, 케파는요 45경기 만에 10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놓고 보면 맨디의 16경기 만에 10번의 클린시트는 정말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린 이제 첼시라고는 할 수 있는데,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번 경기에서 왼쪽 풀백 벤 치렐이 좀 다쳤습니다. 그것도 경기 초반에 전반 10분이었나요? 보원하고 이제 경합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가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이제 에메르송과 교체돼 나갔는데, 부상 정도는 봐야겠지만 뭐 벤츄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정말 손꼽히는 왼쪽 풀백으로 좀 불렸기 때문에 벤츄렐이 다치게 되면 요거는 걱정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첼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킴 지에라든지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가 좀 다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에라든지 리스 제임스는 뭐 조만간에 뭐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벤치렐의 부상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벤치렐은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더 본질적이고 더 첼시의 큰 고민은 뭐냐면, 이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 공격 쪽에 베르너하고 카이 하베르츠가 이게 참 좀처럼 터지지가 않네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베르너는 이번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도 선발 출전했는데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르너는 첼시에서 뛴 최근 9경기에서 골이 없는 겁니다. 무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베르너가 출전 시간이 그럼 적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선발의 기회를 꾸준하게는 얻고 있었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베르너가 최근 선발로 뛴 7경기에서 노 골이 없다. 첼시에서. 꾸준하게 일정하게는 선발로 좀 뛰어주고는 있지만 선발로 나왔던 7경기 연속해서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르너가 이렇게 골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16년 9월에 독일 무대 뛰면서 그때가 이제 선발로 뛴 9경기 연속 무득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한 4년여 만에 선발로 뛰면서 이렇게 골이 없는 경기가 없다. 이 정도로 베르너가 골침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스카이 스포츠가 평점을 매기면서도 베르너에게 5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베르너가 이번 이제 첼시로 넘어와서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자면 14경기에서 4골밖에 터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적은 것은 지난 시즌과의 이 대비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 시즌 독일 무대에서 뛰면서 모든 대회에서 한 시즌 동안 45경기를 뛰어서 34골 굉장히 많이 때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골을 넣었던 베르너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베르너가 진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베르너가 진짜 문제인 걸까요? 베르너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베르너를 위한 변명을 좀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램파드 감독도 좀 기다려줘라. 왜 이렇게 조급하냐. 시간 기다리면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베르너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될 수 있을 거다. 베르너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웨스트햄 경기만 보더라도 베르너가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 4개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에이브람 다음으로 많은 18번의 스프린트 순간 질주를 했고요. 또 팀에서 가장 빠른 순간 시속을 보여줬습니다. 32.76km. 그러니까 몸 상태가 뭐 움직임이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번 경기에 이제 행운이 포함되긴 했지만은 에브라함의 골도 어시스트 하기도 했었고요. 몸은 움직임 나쁘지 않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이게 이제 변화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단순히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옮겼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겔스만 감독하고 라이프치히는 정말 개성 강하고 독특한 축구를 구사했잖아요. 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4-2-2-2 아니면 3-4-2-1 형태의. 근데 그 포메이션도 그냥 고정된 포메이션이 아니라 경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그리고 공격과 수비 어떤 전환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어쨌든 개성은 확실히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독특한 개성 강한 축구를 하다가 리그도 바꾸고 팀도 확 바꾸다 보니까 이럴 때는 좀 시간이 주어지는 게 맞죠. 갑자기 선수가 어떻게 이런 팀에 뛰다가 저렇게 확 가서 하겠습니까? 좀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첼시 안에서도 지금 첼시가 어떤 공격 전술이 완성형의 단계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보면 4-2-3-1도 썼다가 한 번은 뭐 3백도 한번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4-3-3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전방도 보면 뭐 베르너를 뭐 전방으로 쓴 적도 있고 약간 왼쪽 사이드에 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어요. 가운데다가 에이브람 쓸 때도 있고 지로를 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카이 하베르츠를 한 번인가는 또 이렇게 가짜 9번처럼 쓰면서 베르너와 또 공존시켰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베르너의 위치도 그렇고 팀의 어떤 전술적인 것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지금 뭔가 첼시가 딱 이거다. 플랜 A는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간다라고 하는 뭐가 딱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램파드 감독도 이번 영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고의 조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너 입장에서도 팀도 그렇고 좀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이게 그것도 팀이 완성돼야 스스로도 좀 더 거기더 파괴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카이 하베르츠 얘기는 좀 살짝 해보면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좀 더 베르너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베르너가 그렇게 팀 상황에 따라서 몸은 좋지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카이 하베르츠는 사실 뭐 두 가지가 다 걸려요. 지금 팀에서 자기의 어떤 전술적인 역할도 못 찾고 있는 데다가 몸도 움직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일단 카이 하베르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여파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를 한번 세게 앓았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 하베르츠가 확실히 몸이 확 그 폭발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카이 하베르츠는 원래 약간 슬로우 스타터예요. 예. 이 독일 무대에서도 보셨던 분들 많이 알겠지만 처음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늦게 터지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르너도 그렇고 카이 하베르츠도 그렇고 좋은 재능이니까 좀 더 이렇게 달라진 환경, 그다음에 몇 가지 좋지 않았던 변수 속에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베르너와 또 이제 카이 하베르츠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몸값이 얼마입니까? 데려왔던 이정료가 있고 기대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하루빨리 터트리는 게 좋아요. 예, 이런 변명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번 이런 이어지는 경기들이 중요할 거고, 지금 순위 싸움도 치열하니까 다음번 경기에 첼시가 아스날 원정입니다. 아스날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런던 더비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에서는 베르너와 카이 하베르츠도 어떤 활약을 할지, 진짜 제가 이야기했던 변명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될지, 아니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지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